텐트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어요. 박수현 53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의 텐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준혁 49세,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어요. 쉬, 조용히요. 민수 씨는 깊이 잤어요. 수연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기된 선이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수현, 올해 53세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56세로 중소기업 이사였죠. 아침 7시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밥 드세요. 식기 전에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응.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만이 흘렀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마주 앉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렸어요. 수연은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딘가 쓸쓸했어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니, 두 명이 있지만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혼자 먹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일상. 수연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받지만 연락도 없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우리에겐 언제부터 저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다녀왔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은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3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은 관리된 피부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생기가 없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일 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형님, 형수님. 문을 열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동생, 올해 49세였죠.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동생. 수연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준혁은 수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3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있긴 뭐해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수연은 그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잘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있어야죠. 거실에 앉은 준혁을 보며 수연은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와, 역시 형수님 손맛이에요. 준혁이 감탄하며 전을 집어먹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기특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왔는데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왔냐?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형님, 요즘 어떠세요? 준혁이 형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 그냥 바쁘지. 너는?
민수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저도 일하면서 지내죠. 준혁도 짧게 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따라 나왔어요. 형수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이 손을 저었지만 준혁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거 익숙해요. 그의 웃음이 따뜻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이 그릇을 닦고 수연이 헹구는 모습.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형수님, 요즘 건강하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죠. 수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혁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한테 잘해드리나요? 그 질문에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죠. 뭐?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준혁이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민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야, 준혁아. 형수가 동생 밥 좀 챙겨줄게. 혼자 사니까 걱정이거든. 형님 괜찮아요. 준혁이 손을 저었지만 민수는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수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생 집에 반찬 좀 갖다 줘. 형제인데 뭐.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동생은 챙기는 모습.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준혁이 돌아가고 수연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외로움이 그의 눈에도 보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갖다 주는 것쯤이야.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 몰랐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은 보자기에 반찬을 쌌어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오피스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상암동이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죠. 운전을 하며 수연은 괜히 긴장됐어요. 왜 떨리는 걸까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예요, 형수.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이렇게까지 오시다니요. 반찬 좀 가져왔어요. 수연이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안에 들어오세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만 있었어요.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수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이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형수님 덕분에 집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니까 당연하죠. 자주 올게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너무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좀 심심했거든요. 수연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 무료했어요. 누군가를 챙긴다는 게 오히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건축 설계 일에 대해 얘기했고 수연은 자녀들 근황을 전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해가 기울 무렵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준혁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말과 함께 수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어요. 왠지 모르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했다는 게 기분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준혁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하는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수연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준혁의 말이 생각났어요. 형수님 덕분에 집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약속이 왠지 기다려졌어요. 그 다음 주도 수연은 준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김장김치 담갔는데 좀 갖다 줄게요. 이번 주는 갈비찜을 해봤어요. 수연은 그렇게 준혁의 집을 찾았고 준혁은 늘 반겨줬습니다. 어느새 식사 후에는 차 한 잔이 당연해졌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30분이었던 게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수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어느 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환해 보이세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그릇을 씻다가 손이 스쳤어요. 준혁이 그릇을 건네주는데 수연의 손과 닿은 거죠. 순간 둘 다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준혁이 황급히 손을 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앉으려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거리는 순간 준혁이 재빨리 허리를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준혁의 손이 수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도 금방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 괜찮으세요? 준혁이 늦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연이 물러서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허리에 남은 그 손길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준혁의 집에 갈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고민했어요. 이 옷이 나을까 아니면 저 옷?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동생 집에 반찬 갖다 주는 건데. 하지만 마음은 솔직했어요. 준혁이 예뻐 보인다고 말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 말을 들었어요. 형수님, 오늘 특별히 예쁘신데요? 준혁이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확 환해 보이세요. 수연은 당황하며 웃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남편은 몇 년째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53세의 나도 아직 예쁘다고 들을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동생인데, 시동생인데. 자꾸 신경 쓰이는 이 마음은 뭘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특별히 예쁘신데요? 그 말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덮었으며 혼잣말했어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준혁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이제는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수연이 반찬통을 들고 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밖에서 먹어요. 밖에서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형수님이 늘 저한테만 해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둘이서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가벼운 걸로 먹어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런치 세트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요즘 어떠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바쁘시죠. 늘 그렇듯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혁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형님이 형수님한테 잘해주시나요? 그 질문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요. 그냥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형수님. 준혁이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평범하게 사실 분이 아닌데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특별하세요. 늘 다른 사람 챙기고 배려하시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챙기지 않으시잖아요. 준혁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모든 걸 받기만 했고 자녀들도 엄마니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저는 그냥.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형수님도 사랑받아야 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단풍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둘 다 포크를 들지 못했어요. 형수님,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준혁이 수연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스친 손끝. 고마워요, 동생.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다정할까요? 왜 내 마음을 흔들까요? 카페에서 나올 때 수연은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고.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3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연과 준혁의 만남은 더 자주 있었어요. 이제는 반찬을 핑계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남편 민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식도 잦았고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어요. 수연은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을 만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 민수 씨 회식이래. 동생 집 좀 다녀올게. 수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타났어요. 형수님 기다렸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라면이지만요. 준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묘하게 행복했습니다. 맛있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식사 후 둘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형수님.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 저 이상해요.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요? 무엇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수님 생각이 자꾸 나요. 하루 종일이요. 준혁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수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느낌. 두 사람은 그렇게 손만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이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 준혁.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가 아쉬워 보였어요. 수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준혁이 수연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형수님, 다음에 또 봬요. 꼭이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수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넘은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 안에서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준혁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준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수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캠핑이나 갈까? 날씨도 좋던데. 수연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캠핑이요? 갑자기요? 민수와 함께 나들이를 간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준혁이도 데리고 가자. 동생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민수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를요? 그래. 우리 셋이서 가면 좋잖아.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1박 2일을요? 그날 저녁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생,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는데 시간 괜찮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형수님. 형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네, 우리 셋이서 가재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지만 손이 떨렸어요. 1박 2일 동안 준혁과 함께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 주 내내 수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울을 보며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캠핑인데 너무 꾸미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준혁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결국 깔끔한 청바지와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얇게 했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관리된 모습.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이랑 가는 캠핑인데 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솔직했어요. 준혁이 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캠핑 준비를 위해 수연과 준혁이 마트에 함께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가지 못했어요. 장바구니를 밀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삼겹살은 3kg 정도면 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형수님 음식이면 뭐든 좋아요. 준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를 때였어요. 수연이 손을 뻗는데 준혁도 같은 상추를 잡았습니다. 손이 닿았어요. 둘 다 움찔했지만 금방 떼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준혁이 먼저 손을 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할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 캠핑이 기대돼요. 왜요? 수연이 물었어요. 형수님이랑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도 함께 있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형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차에 올라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형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수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토요일 아침 9시. 차 두 대가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의 차와 준혁의 차. 우리가 먼저 갈게. 따라와. 민수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수연은 민수의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짐은 뒷좌석에 가득했어요. 텐트, 침낭, 식재료들. 준혁의 차가 뒤를 따랐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경기도 가평의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강 옆에 위치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11월 초라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여기다. 민수가 강변이 보이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설치하고 타프를 치고 의자를 펼쳤습니다. 형수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준혁이 말했지만 수연도 거들었어요. 괜찮아요. 같이 하는 게 빠르죠. 내 손이 움직이며 캠핑장이 완성됐습니다. 텐트는 2개였습니다. 민수와 수연의 텐트 하나, 준혁의 텐트 하나. 약 5m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수연은 준혁의 텐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나는 좀 쉴게. 너희 둘이 산책이라도 다녀와. 피곤하더라. 민수는 의자에 앉아 모자를 눌러쓰고 눈을 감았어요. 순식간에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산책하실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강변을 좀 걸어볼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수연이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추우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지만 준혁은 자신의 점퍼를 벗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형수님. 아니에요. 그럼 동생이 추울 텐데. 수연이 손을 저었지만 준혁은 이미 수연의 어깨에 점퍼를 걸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워서 괜찮아요. 진짜예요. 준혁의 점퍼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향기도 났어요.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동생.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형수님이랑 함께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수연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형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희 어디 갔어?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형님이 부르시네요. 준혁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혁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숯불을 피우고 수연이 고기를 꺼냈어요. 준혁은 야채를 씻었습니다. 세 사람의 협업으로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불판 위로 삼겹살이 올라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민수가 소주병을 땄습니다. 오늘은 실컷 마시자. 내일 집 가면 되니까.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 맛있네. 민수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형수 솜씨가 좋으니까요. 준혁이 맞장구 쳤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상추에 고기를 싸주었어요. 먼저 민수에게, 그 다음 준혁에게. 준혁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술이 몇 병째 비워졌을까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 좀 취한 것 같아. 먼저 들어가서 잘게. 너희는 더 있다가 들어와. 민수가 비틀거리며 텐트로 들어갔어요.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완전히 잠든 거죠. 모닥불 앞에 수연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불은 따뜻했어요. 강물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형수님 추우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불이 있으니까. 수연이 대답했지만 어깨를 감쌌습니다. 준혁이 담요를 가져와 수연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수연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형수님.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연이 그를 바라봤어요. 아까 하려던 말 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수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 요즘 형수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루 종일이요. 아니, 매 순간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형수님은 형님 아내시고 저는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동생. 수연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준혁이 놀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도 동생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하는데. 안 돼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미쳤나 봐요. 지금 형님은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수연도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미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수님, 울지 마세요. 준혁이 수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이 볼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준혁의 입술이 수연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수연은 몸이 굳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준혁이 황급히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닥불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 오늘 밤 못 참을 것 같아요. 준혁의 고백이었습니다. 형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요. 수연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텐트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저 텐트로 들어갈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도 들어가야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형수님. 준혁이 먼저 텐트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민수의 텐트로 돌아왔어요. 지퍼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수연은 침낭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미터 떨어진 곳에 준혁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수연은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자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흔들어도 깰 것 같지 않았어요. 침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패딩을 걸치고 텐트 지퍼에 손을 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퍼를 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모닥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준혁의 텐트를 바라봤습니다. 5미터 거리. 짧으면 짧고 멀면 먼 거리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텐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돌아가야 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지퍼에 손을 댔어요. 천천히 내렸습니다. 소리가 텐트 안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형수님? 준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준혁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쉬, 조용히요. 민수 씨는 깊이 잤어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지퍼를 다시 올렸어요.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자로 느끼고 싶어요. 수연의 고백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래전부터 그냥 가사 도우미였어요. 여자로 대해준 적이 없어요. 준혁의 손이 수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여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감쌌고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하지만 오늘 밤만은 형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준혁이 수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금기된 선이 무너졌습니다. 텐트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공간을 채웠어요. 조심스러운 손길,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억눌렀던 감정의 폭발. 오랜만에 수연은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원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간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형수님이라는 금기된 존재지만 오늘 밤만은 그냥 한 여자와 한 남자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안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강물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수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하세요? 준혁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수연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수연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다시 볼 수 있죠? 물론이에요. 우리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은 옷을 챙겨 입고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민수의 텐트로 돌아갔어요.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수연은 침낭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준혁의 체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 7시.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며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수연도 따라 나왔습니다. 잘 잤어? 민수가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수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준혁의 텐트 지퍼가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어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수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야, 잘 잤냐? 민수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네, 잘 잤습니다. 준혁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냄비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지난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돗자리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 맛있네. 수연과 준혁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쳤지만 금방 피했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지만 민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식사 후 짐을 정리했습니다. 텐트를 걷고 침낭을 말고 의자를 접었어요. 세 사람이 움직였지만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차에 짐을 실을 때였어요. 준혁과 수연이 같은 짐을 잡았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둘 다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촉이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속삭임, 모두 생생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인사했어요. 형님, 형수님. 즐거웠습니다. 또 가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수연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준혁의 차가 떠났습니다. 수연은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수는 바로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어요. 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들키지 않을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준혁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그 품에 안기고 싶다는 것,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형수님, 오늘 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혁의 물음이었어요. 물론이에요. 꼭이요. 수연의 대답이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두 사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캠핑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준혁의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형수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준혁의 문자였어요. 오후 3시쯤 갈게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수연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준혁의 집은 이제 익숙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준혁이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다렸어요, 형수님.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늘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미리 준비해둔 거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금방 손을 잡게 됐고 어깨가 닿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 수연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수연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시간,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아쉬워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 준혁.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자할게요. 네, 동생도 건강하세요. 수연이 손을 흔들며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의 체온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수 있을까요? 들키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샤워를 했어요. 준혁의 향기를 지워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형수님. 준혁의 문자였습니다. 저도요. 늘 고마워요. 수연의 답장이었어요. 밤 9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피곤하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준혁 생각뿐이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레는요?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가 주는 사랑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수연과 준혁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준혁의 집에서, 때로는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서. 들킬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수가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여보 왔어.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취소돼서.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차가 없던데. 네. 수연이 당황했어요. 아, 동생 집에 반찬 좀 갖다 줬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또,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거의 매일 나가던데? 동생이 혼자 사니까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래요. 수연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들킨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생,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만남을 줄일까요? 아니요. 보고 싶어요. 수연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더 조심할게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연이 준혁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야, 준혁아. 형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수연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준혁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태연하게 만들었어요. 수연은 황급히 주방으로 피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척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놓고 가서 가져가려고.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주방에서 수연이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웬일이에요? 수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왔는데. 그래? 민수가 수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오래 있었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아래층 주차장에 있던데. 1시간 전부터. 민수의 말에 수연은 숨이 막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청소도 도와주시고 빨래도 개주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죠.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 서류 찾아야 하는데 어디 뒀더라. 민수가 준혁의 서재로 향했어요. 잠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위험했어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려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민수가 서류를 찾아 나왔습니다. 찾았다. 나 먼저 갈게. 당신도 집에 가. 늦었어. 수연에게 말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수연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혁에게 눈빛으로 인사하고 민수를 따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동생이랑 자주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인데요. 수연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챙겨주는 게 당연하죠.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민수가 수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동생 밥 챙겨주는 거예요. 수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수연은 바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핸드폰에 준혁의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형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당분간 만남을 줄여야 할까요? 준혁의 물음이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만나요. 하지만 더 조심해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민수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몇 시에 돌아오냐고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쳐다봤어요. 준혁과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나마도 시간을 짧게 가져야 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준혁이 물었습니다. 둘은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연이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순 없어요. 저도요. 형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이혼할까요? 정식으로 만날까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형과 형수의 이혼, 그리고 둘의 재결합.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혁이 수연을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3세의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수연의 핸드폰을 봤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확인한 거죠. 준혁과의 문자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녁에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생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핸드폰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준혁이랑 뭐 한 거냐고. 민수가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칠게 흔들었어요. 미안해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쳤어? 그게 내 동생이야. 동생. 민수가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벽에 부딪혔어요. 당신도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수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여자로 대해준 적 있어요?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요. 그게 동생이랑 바람 피워도 되는 이유가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맞섰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난장판이 됐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둘 다 지쳐 멈췄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랑 절대 만나지 마. 한 번만 더 만나면 이혼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켰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아세요? 네. 핸드폰을 봤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형수님, 제가 형님한테 사과할게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할게요. 준혁이 말했지만 수연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잠시 우리 만남을 멈춰요. 수연의 결정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우리.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동안만이에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만나요. 수연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준혁은 만나지 못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어요. 민수는 수연을 감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핸드폰도 수시로 체크했어요. 수연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준혁을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월이 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수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형수님, 저 이사 가요. 부산으로요.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산이요? 언제요? 황급히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요. 형수님,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알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면 준혁을 보내기 전에 한 번만. 알겠어요. 내일 강변으로 나올게요. 우리 처음 산책했던 곳으로.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수연은 가평 캠핑장 근처 강변에 나왔어요. 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준혁이 수연을 보고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얼마 만에 포옹인지 서로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회사 명령이에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름에 캠핑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형수님 후회하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수연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형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53년을 살면서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수연이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일어났어요. 건강하세요, 동생.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요. 꼭 행복하세요. 준혁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늘 동생이 있을 거예요. 수연이 준혁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먼저 가볼게요. 수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형수님, 준혁이 불렀습니다. 수연이 멈춰 섰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연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차에 올라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강변을 봤습니다. 준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동생. 행복해요.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둔 거죠. 민수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써먹해졌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설레게 했던 여자였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준혁과의 시간이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거죠. 비록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부산에서 이직한대.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더라.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다시 만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도 예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맞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어요.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서울로 올라갑니다. 건강하시죠?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건강해요. 동생도 잘 지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쓰지 않았어요. 준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수님. 늘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과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캠핑장의 밤, 텐트 안에서의 속삭임, 강변에서의 마지막 포옹.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53세에 느낀 마지막 설렘이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해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수연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랑 덕분에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여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연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수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오고 때로는 금기된 감정도 피어나곤 합니다. 잘못된 사랑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